안녕하세요. 이번 과정에서는 GDPR의 동의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7월 말을 기준으로 유럽연합 개인정보 감독당국이 벌금을 부과한 횟수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족이 147회로 가장 자주 벌금을 부과한 영역이며 이를 뒤이어 적절한 정보 보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 미흡이 80회로 두 번째로 자주 벌금을 부과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결국 동의에 필요한 요건이 적절히 구현되지 않은 점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개인정보 처리 시 GDPR의 적법 처리 요건을 잘 확인하고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GDPR상 유효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GDPR에는 6가지 적법 처리 요건이 있는데요. 이 처리 근거 중 하나가 바로 동의입니다. 따라서 1장에서는 적법 처리 요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2장에서 유효한 동의의 요건과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EU e프라이버시 다이렉티브에 따른 쿠키 관련 동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4장에서는 유효한 동의 획득을 위한 추가 조건을 5장에서는 동의와 관련한 그 밖의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 후 GDPR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의 체크리스트를 둘러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DPR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요건 6가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GDPR에서 동의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라서 동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GDPR상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1장에서는 GDPR 제6조의 처리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GDPR 제6조의 개인정보 처리 적법 요건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주체가 특정 목적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 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전 정보 주체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컨트롤러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익을 위하거나 또는 공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만 정보 주체의 이익, 기본적 권리 및 자유가 그 이익보다 중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히 아동의 개인정보에 적법한 이익을 적용하여 처리할 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6가지 적법 처리 요건은 서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요건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거나 낮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 어떤 요건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적법 처리 요건을 선택한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중에 다른 근거로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동의를 적법 처리의 근거로 한 경우에는 다른 근거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가 어떤 근거에 의해 처리되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법적 의무 준수, 생명에 관한 이익 보호, 공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그 목적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개인정보 처리가 어떤 적법 처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이익과 동의 중 하나를 적법 처리의 요건으로 선택할 때 실무적으로 구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는 GDPR의 적법 처리 요건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데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 유전자 또는 생체 정보, 건강, 성생활 또는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획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됩니다. 또한 프로파일링 등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기반하여 정보 주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개인정보의 국외 전송 시 다른 전송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승인할 때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도구이고
GDPR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받은 동의는 적법한 처리 근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의 여러 주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GDPR상 동의를 받을 때는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요건 중 하나인 적법한 이익입니다.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GDPR에서 마케팅, 부정행위 방지, 그룹 내 개인정보 이전, IT 보안 등을 위한 고객 또는 근로자 개인정보의 이용을 잠재적인 적법한 이익으로 언급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의 상업적 이익도 적법한 이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적법한 이익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가장 유연한 법적 근거이지만 항상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이익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주체의 이익, 권리 및 자유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처리를 적법한 이익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싶다면 적법한 이익 평가, 리지티머트 인트러스트 어세스먼트, 즉 LIA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익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목적, 필요성, 그리고 균형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목적 평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정당한지, 처리에 따른 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성 평가는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지,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비례적인 처리인지, 처리 행위 없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성 평가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성격과 정보 주체가 처리를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지, 또한 처리 시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3단계의 평가를 거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책임성 원칙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LIA 시행만으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기 어렵다 판단이 되고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위험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GDPR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 주체가 고지 또는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법 처리 요건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즉, 컨트롤러는 해당 개인정보에 예정된 처리 목적뿐만 아니라 처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정보 주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어떤 적법 처리 요건에 따라 처리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 기업의 프라이버시 폴리시 또는 프라이버시 노티스를 살펴보면 처리 목적의 복수의 법적 근거를 기재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한 번 선택한 적법 처리 요건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해당하는 적법 처리 요건을 한 가지로 제한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적법 처리 요건을 모두 기재해주는 방식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법 처리 요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되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제39조의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살펴보면 GDPR과 유사해 보이나 국내의 경우 동해 외의 다른 적법 처리 요건에 불가피한 경우 명백히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DPR보다는 적용 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국내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다른 적법 처리 요건을 적용하기보다는 주로 동해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이용자 동의, 경제적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요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더욱 제한적입니다. GDPR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시 적법 처리 요건으로 동의를 선택했다면 다음으로는 GDPR 규정에 따라 유효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케이스에 따라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효한 동의의 요건, 그리고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그 획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R 제4조와 제7조에서 유효한 동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GDPR에서 동의는 정보 주체에게 실질적으로 선택권과 통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동의는 진정한 것이어야 하고
특히 기망, 강요, 협박, 불이익 등과 같은 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의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진 편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에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위치 정보 활용 동의를 필수로 받을 경우 해당 동의는 자유로이 제공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유효하지 않은 동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필수적인 기능이 아닌 부수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동의를 받으면서 선택 동의가 아닌 필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 주체에게 선택권과 통제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GDPR에서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가 자유롭게 동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사전에 정보 주체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 주체가 분명한 의사표시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자유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선택권 및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보 주체가 동의를 강요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동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정보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에 대한 선택권을 자유롭게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GDPR에서는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 주체에게 동의에 대한 선택권이 자유롭게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GDPR 리사이틀 4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은 동의를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고용관계에서도 발생하는데요. 고용주가 직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동의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인 피고용인 관계는 수평적인 근로계약 관계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아무런 압박을 느끼지 않고 동의를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CCTV 설치 또는 내부 감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평가서 작성 등에 있어서 고용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동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직원의 내부 감사를 위해 사내 시스템의 이메일이나 로그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GDPR에서 이러한 동의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적법 처리 요건에 의거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고용관계에서도 동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상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도 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티클 29 워킹 파티 의견서에 나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작진이 사무실의 특정 구역에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주는 해당 구역에 자리한 직원들이 영화의 배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촬영에 대해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그냥 동의서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촬영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책상을 제공해 준다면 고용주와 직원 간에 힘의 불균형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약관이나 조건과 합쳐진 형태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거나 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 조항과 함께 묶어서 동의를 받는 경우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의 지불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고객이 마케팅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을 때 은행 서비스 제공 거절, 계좌 폐쇄,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계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가 아닌데도 기본 서비스 이용이나 수수료 인하 등과 같은 다른 조건과 함께 묶어서 동의를 받는 것은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은행의 기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와는 별개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서비스에는 복수의 목적을 지닌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컨트롤러가 한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 주체는 자신이 동의하는 목적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처리 목적이 다양한 경우 각 목적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스페시픽 동의 요건 내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소매업자가 소비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마케팅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타 기업과 그들의 세부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동의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대해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아도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GDPR에서 동의에 대한 보상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에게 자유로운 동의 선택권을 주어야 하며 정보 주체가 불이익 없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패션 할인 혜택과 함께 패션 업체의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패션 업체는 구매 이력이나 자발적으로 기입하는 설문지를 근거로 이용자의 선호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선호에 관한 데이터 수집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후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니 다시 맞춤형이 아닌 패션 할인 혜택에 관한 뉴스레터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용자는 불이익을 받은 것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인센티브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철회했는데 이전에 받던 패션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때는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 GDPR에서 유효한 동의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또 다른 유효한 동의 조건인 인포엄드 요건과도 연결됩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기능 확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능 확대란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처리 목적을 모호하게 명시하여 목적의 범위를 점점 더 늘리는 행위로 이는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권리 보장에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적 변경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당초 수집받은 목적이 아니며 당초 수집받은 목적과 양립 가능한 목적도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능 확대는 결국 목적 변경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최초 처리에 대한 적법 근거 외에 별도의 적법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 TV에서 시청 습관과 같은 이용자 행태 정보를 신규 영화 추천과 같은 맞춤형 콘텐츠 제안을 위해 사용한다고 동의를 받은 후에 이 동의에 기반하여 제3자의 맞춤형 광고를 내보낼 수 없으며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제3자 맞춤형 광고가 추가되었다고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가 통제권을 행사하고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러 다양한 목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컨트롤러는 각 목적에 대해 별도의 옵트인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주체에게 특정 목적에 대해 구체적인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기 위해 제공하는 설명과 기타 사안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컨트롤러는 별개의 동의 요청을 할 때 각각의 목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주체가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영향과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유효한 동의의 요건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전 정보의 제공은 GDPR의 주요 원칙인 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아티클 29 워킹 파티 가이드라인에서 정보 주체의 선택을 위해 컨트롤러가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컨트롤러의 신원. 2. 동의를 구하는 각 처리 작업의 목적. 3. 수집 사용될 데이터 유형. 4. 동의 철회 권리의 존재. 5. 적절한 경우 제22조 2C에 의거 자동화 의사결정과 관련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보. 6. 제46조에 기술된 적정성 결정 또는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 데이터 이전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공동 컨트롤러가 있거나 별도 동의 없이 다른 컨트롤러에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컨트롤러 관련해 1. 컨트롤러의 신원, 3. 수집, 사용될 데이터 유형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이드에 명시된 6가지 정보의 상황에 따라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제공하여 정보 주체의 선택을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GDPR에는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 오디오, 동영상 등 모든 형식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통지 의무 준수 및 사전 정보가 제공된 동의 요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고지 등과 통합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정보는 변호사 등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운, 명확하고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계약 사항들과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즉, 다른 계약서 사이에 숨겨진 형태라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면 유효한 동의 형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사전 정보가 제공된 동의 요건은 정보를 다른 조건들과 분리하여 제시하고 두드러져야 하며 간결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GDPR 제13조 및 제14조의 모든 내용을 제시하면서 간결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아티클 29 워킹 파티는 레이어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즉, 중요 내용을 위주로 두드러지고 간결하게 제시하면서 세부 내용은 확장 버튼을 통해 상세히 알리거나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동의의 마지막 요건으로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하였다는 명확한 행동을 했을 때에만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주체가 능동적인 행동이나 선언을 한 경우에만 동의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GDPR에서 동의 체크박스가 미리 체크된 상태로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 주체가 능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동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컨트롤러가 각 기업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크린을 스와이핑하거나 스마트폰 카메라 앞에서 손을 흔드는 행위, 스마트폰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등의 물리적 행동은 모두 정보 주체가 특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동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옵트인 제도에서는 정보 주체가 동의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동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GDPR에서도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GDPR은 컨트롤러에게 동의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동의 방법을 개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가 많을 때 스크롤을 내리거나 미는 것을 동의의 표시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정보 주체가 대량의 텍스트를 재빨리 스크롤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 표시는 불충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동의를 받는 방식에 있어 소위 다크 패턴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크 패턴이란 정보 주체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속이거나 멋지하도록 정교하게 구성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동의의 형식을 구성할 때 정보 주체로 하여금 쉽게 속도록 하여 동의를 유도했다면 이는 다크 패턴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맞춤형 광고와 같은 목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라고 동의문과 함께 체크박스를 제시하는 것은 마치 동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중부정을 사용하여 동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이러한 다크 패턴에 의한 동의 획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처리 방식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2. 프로파일링 등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기반하여 정보 주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3. 개인정보의 국외 전송 시 다른 전송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승인할 때 GDPR에서는 위 세 가지의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엇이 명시적 동의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아티클 29 워킹 파티 의견서는 명시적 동의의 정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환경에서 명시적 동의는 전자 또는 디지털 서명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에 따라서는 클릭 가능한 버튼이나 동의를 나타내는 이메일,
또는 아이콘 클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명시적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체크박스에 체크하도록 하거나 서면 진술이나 동의 의사가 표시된 이메일 발송, 정보 주체의 서명이 포함된 스캔 문서의 업로드, 전자서명 요구, 동의에 대한 2단계 검증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 문구 안에 콘센트와 같이 동의를 분명히 나타내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고 분명하지 않은 내용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효한 동의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이었던 분명한 의사 표시에서도 동의 체크박스 이용이 분명한 의사 표시 방법 중 하나였는데 명시적인 동의 획득 방법에서도 동의 체크박스 이용이 명시적 동의 획득 방법으로 허용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유에서도 동의 체크박스나 동의 버튼이 가장 일반적인 동의 획득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 시, 민감정보 수집 이용 시,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시 개별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문구에 대해서는 최소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다른 내용보다 20% 크게 표시하고 볼드체나 밑줄 또는 다른 색상으로 강조하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GDPR과 마찬가지로 동의 체크박스에 디폴트로 체크를 해두는 것은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2년에 제정된 EU e프라이버시 다이렉티브가 2009년에 개정되어 인터넷 쿠키를 이용자의 PC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EU e프라이버시 다이렉티브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일명 쿠키법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이전에는 프라이버시 폴리시를 통해 쿠키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법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으나 2011년 5월 이후부터는 웹사이트 방문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는 프로세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유럽 사이트의 방문 시 쿠키 사용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EU에서는 e프라이버시 다이렉티브를 e프라이버시 레귤레이션으로 개정하려는 논의가 몇 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e프라이버시 레귤레이션이 EU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 시 GDPR과 맞먹는 큰 영향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GDPR 시행 이전과 이후로 쿠키에 대한 동의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GDPR 시행 이전에는 e프라이버시 다이렉티브의 요구사항에 따라 1. 통신의 전송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쿠키이거나 2.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엄격히 판단되는 쿠키에 대해서는 동의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쿠키의 예시로는 세션 유지 쿠키, 인증 쿠키, 보안 목적의 쿠키,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레이어 세션 쿠키, 로드 밸런싱 쿠키 등이 있습니다. 또한 GDPR 시행 이전에는 쿠키 노티스를 무시하고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동의를 가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GDPR은 쿠키 아이덴티파이어가 개인정보의 한 종류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적법 처리 근거로 적법한 이익이나 계약 이행 등을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동의를 택하기 때문에 GDPR 시행 이후 쿠키에 대한 동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쿠키 외에도 이용자에게 고유한 값을 부여하여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는 소위 아더 트래킹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쿠키 노티스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는 사례도 종종 확인이 됩니다. 유효한 동의 획득을 위해서는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본장에서는 유효한 동의의 획득을 위한 입증과 철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DPR 제7조 제1항은 컨트롤러에게 정보 주체의 동의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전문 42항에 의하면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나 유효한 동의를 획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과도한 양의 추가적 데이터 처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가 동의한 세션, 해당 세션에서의 동의 획득 과정의 문서와 그 시점에 정보 주체에게 제시된 정보의 사본에 관한 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개별 웹사이트의 정확한 구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동의 입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병원이 X프로젝트라는 과학 연구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실제 환자들의 치과 기록을 필요로 합니다. 병원은 과학 연구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안내에 관한 전화를 받겠다고 동의한 환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때 컨트롤러는 어떻게 참여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 컨트롤러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치과 기록 사용에 대해 정보 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X 프로젝트를 위해 본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정보 주체의 구두 진술을 기록함으로써 유효한 동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 철회도 GDPR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가 동의를 제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GDPR은 동의 철회 행위가 동의 행위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으나 만약 컨트롤러가 한 번의 마우스 클릭이나 스와이프 또는 키 누름 등의 전자적 수단으로 쉽게 동의를 획득하는 경우 동의 철회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인터페이스로 동의를 받았다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웹사이트에서 동의 철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 철회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구현했다면 GDPR 위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대행사를 통해 음악회 티켓을 구매하면서 연락처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후 마음이 바뀌어 동의 철회를 하고 싶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해야 합니다. 고객센터에서 평일 근무 시간에 무료로 전화 접수를 받아서 동의 철회를 하는 방식만 제공할 경우 GDPR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의는 24시간 내내 열려있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가능한데 반해 동의 철회는 영업시간에만 가능한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면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동의보다 철회가 더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 철회 방법이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쉬워야 한다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없었고 정보통신망법에만 있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7로 이관되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웹이나 앱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 철회는 고객센터에서 전화로 접수받을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클릭 한 번으로 받으면서 동의 철회에 해당하는 회원 탈퇴 시에는 모바일 인증 등을 요구할 때에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동의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아동과 과학적 연구를 위한 동의와 정보 주체의 권리, 기존 동의의 유효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GDPR은 아동이 몇 살 이하의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인 이용자의 동의를 구할 때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GDPR은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보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며 각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 연령을 최저 13세까지로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16세 미만의 사람은 아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GDPR은 아동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민법 내지 계약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연령을 판단해야 합니다. 컨트롤러는 아동에게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동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아동에게 직접 적용되는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사실이 사이트의 내용이나 마케팅 등의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직접 적용되는 서비스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컨트롤러에게 있습니다. 즉, 컨트롤러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음의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이용자에게 16세 미만인지 또는 이상인지를 진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나이는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단계로 해당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전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리고 부모나 보호자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3단계로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 성인이 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마지막 4단계로 아동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게임 회사는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치 단계를 거칩니다. 온라인 게임 회사는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침으로써 GDPR 제8조를 충족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목적의 경우 프로젝트 착수 초기에 처리 목적을 세부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GDPR 전문 34항에서는 과학적 연구와 관련한 동의의 특정화 및 세분화의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33항에서는 정보 주체는 과학적 연구에 공인된 윤리 기준에 부합된 경우 특정 연구 분야에 한해 동의를 제공할 수 있고 계획된 처리 목적이 허용하는 선에서 특정 연구 분야 혹은 연구 일부분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전문 33항이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동의의 요건에 관한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 연구 프로젝트 추진 중에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처리 목적이 프로젝트 착수 단계에 명기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전문 33항은 그 목적이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기술될 수 있다는 예외를 허용한 것입니다. 연구 목적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 없을 때 컨트롤러는 동의 요건을 최선으로 충족시키는 기타의 방안을 모색하여 정보 주체가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명시된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프로젝트 착수 당시 이미 차후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연구 프로젝트의 특정 단계에 대해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프로젝트의 차후 단계에 대한 동의는 다음 단계가 시작되기 전 획득 가능하며 그 같은 동의는 여전히 과학 연구에 적용 가능한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컨트롤러는 이와 같은 처리 시 추가 안전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GDPR 제89조 제1항은 과학이나 역사 연구 또는 통계 목적으로의 데이터 처리 활동에 있어 안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때 적용 가능한 안전장치로는 데이터 최소화, 익명 처리, 데이터 보안이 있습니다. 익명 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 없이 연구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 즉시 실시해야 하며 세 가지 안전장치 중 가장 우선시됩니다. 투명성은 연구 상황으로 인해 구체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울 때 적용 가능한 안전장치입니다. 목적의 특정화가 부족한 것은 연구가 진행될수록 분명해지는 프로젝트 목적에 관한 정보를 컨트롤러가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적은 최대한 특정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면 정보 주체는 최소한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제7조 3항에 따른 동의 철회권 등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하는 경우 정보 주체는 GDPR 제20조에 따른 개인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권이 언제라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가 동의를 근거로 할 때는 GDPR 제21조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GDPR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동의를 근거로 할 경우 철회 시 삭제권을 그리고 처리 제한권, 정정권, 열람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GDPR 시행 전에 이루어진 기존 동의가 GDPR에 부합하는 한 유효합니다. GDPR 시행 전에 정보 주체에게 받은 동의가 있다면 GDPR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증빙 자료가 없는 추정적인 동의는 GDPR의 기준 이하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갱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DPR에서는 컨트롤러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법 처리 요건이 있습니다. 애플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스북의 GDPR 안내 페이지를 살펴보면 동의 계약 이행, 적법한 이익 추구 등이 대표적인 적법 처리 근거로 제시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이행이나 적법한 이익 추구 등을 적법 처리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정보 주체의 동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이기 때문에
기업은 여러 가지 적법 처리 요건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동의와 관련하여 다수의 처벌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동의와 관련한 제재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인 크닐에서 구글에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GDPR이 발효되자마자 막스 슈렘스가 주도하는 단체인 NOIB 그리고 프랑스 데이터 관리 단체인 AQDN이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인 크닐에 구글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크닐은 안드로이드 OS 이용을 위한 구글 계정 생성 단계에서 구글이 받았던 동의가 GDPR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구글에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크닐이 GDPR 위반으로 본 이유를 살펴볼까요? 우선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데이터 처리 목적, 보유기간, 개인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없도록 흩어진 채로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화 또는 위치 추적 서비스에 관해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5에서 6회 이상의 단계를 거치도록 해두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사전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한 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구글은 20여 개에 달하는 서비스가 결합되어 처리되어 개인정보 처리가 방대하고 침입적임에도 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며 특히 맞춤형 광고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일부 데이터는 보유기간 관련 정보가 없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구글은 맞춤형 광고의 근거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NIL은 해당 동의의 내용은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명확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예컨대 구글 계정 생성 시 맞춤형 광고에 대해 이용자 선택권이 있기는 하지만 미리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는 것으로 선택되어 있고 이용자가 별도의 과정을 거쳐 맞춤형 광고를 옵트아웃하도록 한 것은 GDPR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구글 계정 가입 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받고 이를 근거로 맞춤형 광고, 음성 인식 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동의는 다른 목적과 구분하여 특정되어야 하므로 GDPR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가지 적법 처리 요건 중 동의가 가장 적절한 처리의 근거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동의가 가장 적절한 적법 처리 요건이라면 GDPR에 따른 유효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GDPR에서 요구하는 동의 철회권 보장, 동의 내역을 증빙으로 남기는 절차 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인 ICO는 3가지 단계별 점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Asking for Consent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Recording Consent 체크리스트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Managing Consent 체크리스트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법한 근거가 무엇인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동의를 적법한 근거로 선택했다면 GDPR에 따른 유효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감정보 등 특별한 범위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고 철회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해당한다면 GDPR에 관련 조항을 함께 검토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추가의 보호 조치 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자가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GDPR의 동의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제도와 유사한 부분도 많으나 상이한 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정보 주체로부터 GDPR상 유효한 동의를 받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